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릴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이번 주 이창용 총재가 주재했던 마지막 금통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면서 7연속으로 금리가 묶인 상황인데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분들 일단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자마자 시장의 돈은 또 빠르게 또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나 이번 주 이 용산 핵심지의 이 한 단지의 청약 결과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대거 몰린 건데요. 특별 공급부터 이 수천 명이 몰리더니 본 청약에서는 무려 세 자릿수라는 압도적인 이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서울의 이 핵심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묶였지만 계속해서 자본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또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로드맵 1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남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엘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묻어두는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주식 시장이 부동산만큼이나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 이 코스피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로 코스피가 약간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반대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요. 이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로 이 주식 계좌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회전율과 수익률이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라는 건데요. 남성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낮은 투자자일수록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의 빈도를 높여서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이런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회전율이 낮은 이 매매의 빈도가 낮은 여성 계좌의 경우가 조금 더 수익률이 항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이 19세 미만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44.71%로 이 전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식 회전율은 26.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회전율이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좀 풀이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께서 주식 계좌를 도맡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종목 리밸런싱이라든지 갈아타기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량한 주식, 좋은 주식에 묵혀두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높은 수익률로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산시장의 승자는 좋은 곳에 묻어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조금 씁쓸한 현실이지만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께서 조금의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출발선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별, 성별별로 조금의 수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모든 계좌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순환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제는 이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실물 자산으로 옮겨갈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이슈로 인해서 이 부동산 현장에 투자자들의 발걸음, 매수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었는데요. 이제는 매수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 체감을 몸소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좋은 것에 묻어두는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이 명제가 번번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난 12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2014년 시점만 하더라도 14억대에 거래가 되곤 하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4년 시점에서는 52억으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 2025년 이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6년 현재 시점에 와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압구정 현대의 실제 거래 사례 71억까지도 실제 거래 사례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4년에 14억과 2026년 시점에 71억을 비교하게 되면 약 5배의 상승을 보이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 나머지 단지들 대치 음마아파트,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모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 지역구의 대장 아파트잖아요. 이런 대장 아파트들 역시도 기본적으로 이 12년 동안 3, 4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2배에 달한다라는 보도 자료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형 단지들, 대장 아파트 단지들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의 모든 외곽 아파트 단지들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평균 기준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 집값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2.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경기도 이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의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 분양가 또한 이 평당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이 올해 서울 분양단지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분양가, 이 흑석동 뉴타운으로 건립되는 단지의 이 부평 분양가가 30억에 달했다. 이 치솟는 가격에 한숨만 푹푹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오는 4월에 분양 예정인 서울 동작구의 흑석동, 이 흑석 1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이 흑석 서밋더힐 단지입니다. 이 서밋더힐의 평당 분양가를 평균 8,500만 원대에 책정을 해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 자료이고요. 또한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최고가 기준으로 이 흑석 서밋더힐의 전용 5구 타입은 22억 4천만 원, 그리고 전용 84 타입 국민평형은 29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뉴타운 역시도 이제는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반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국민평형 기준으로 25억에 첫 분양 아파트 스타트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 자료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그리고 분양 시장마저도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런 단지들 살펴보게 되면 노량진 뉴타운도 그렇고 흑석동 뉴타운도 그렇고 모두 이제 공통점이 재개발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 단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될 매물에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건립이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두자, 미리 선점을 해두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투자로 지역을 어디를 많이 보시는가 하면 2026년 지금 시점에서도 용산구가 단연 이 부동산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 중심지 체계의 서울 전체 지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도 서울 25개 구 중에 용산이 가장 중심, 핵심 입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전반적으로 이 빌라 시장, 재개발 시장도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작년 한 해에만 이 용산구 내의 빌라 시장이 1억이 넘는 상승을 전반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투룸 기준으로 매매가가 4, 5억대가 하는 4, 5억대를 호가하는 매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5, 6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원래는 5, 6억대에 매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지역이 6, 7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하면 각종 국가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빠짐없이 용산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기대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쪽의 정비 사업도 이렇게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예정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용산구 내에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보다 추진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목적하기가 중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앞으로 같은 용산이라도 개발 여건 그리고 입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슷한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봤을 때 확연하게 더 좋아질 곳들이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그런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하겠고요. 이 용산구만 바라보신다고 해도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이 서울역과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이 동용산과 서용산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용산구 자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어디를 중점으로 보셔야 하는지를 좀 더 명쾌하게,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지 더 유리한지 그리고 서울 내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특히나 용산을 또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용산 관련해서 나도 관심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재개발하는 구역이나 어떤 곳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나 이번 용산 같은 경우에 또 청해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또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또 생방송 도중에 50분 안에만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막 물어볼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난 10년, 20년 뒤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면 바로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많은 참여하시면서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QR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이 질문 담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실물 자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이 이동하는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전략을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많은 또 궁금증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자세하게 용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용산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용산을 이 서울역과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6호선 라인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한 번 더 획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1사부면, 2사부면, 3사부면, 4사부면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 4사부면입니다. 여기가 이 한강 이남으로 바로 반포와 접하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구의 개발이 모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반포 시세 그 이상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최대의 녹지축 용산공원,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고 이 북쪽으로는 남산 서울타워, 남산의 숲세권, 이 서울역 역사 개발까지도 이 동쪽 편역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서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서편으로 한강 이남으로 접하고 있는 구역이 이 노량진, 흑석 그리고 강서구, 여의도 업무지구 쪽이고요. 이 서울의 동편, 이 용산의 동편 권역은 한강 이남으로 반포, 잠원, 신사, 압구정, 강남 업무지구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용산역 부지에 서울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구에 엄청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될 예정이고요. 전통적으로 용산하면 떠올리는 지역이 이 동용산 구역의 한남동 이태원 구역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서쪽 권역은 마포 생활권과 보다 가깝게 맞닿아 있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같은 용산구라고 하더라도 이 용산구 지역 내에서 이 입지 차이에 따른 급지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이 용산구를 살펴봤을 때 용산구의 그 주거 정비 사업을 살펴봤을 때 가장 대장이 되는 이 정비 사업장은 아무래도 이 한남 뉴타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 정비 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을 해왔고요. 현재는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정비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20-30년 정도가 걸리는 거대한 사업이었는데요. 먼저 한남 2구역의 한남 서밋 단지입니다.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을 했고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가는 그런 단지이고요. 그리고 한남 3구역 DH 한남 단지입니다. 여기가 이 한남 뉴타운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이주를 모두 마쳤고 철거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올해 상반기 내에는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남 뉴타운 사업장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아파트 단지로 완성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한남 4구역의 레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단지입니다. 이 삼성물산과 이 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단지로 확정을 지은 구역이고요.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남 5구역, 이 한남 5구역의 아크로 한남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남 뉴타운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시세가 높게 붙어 있는 단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한강변을 넓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한남 5구역 아크로 한남의 이 세대의 대부분이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DLENC에서 이 최고급 상위 브랜드인 아크로라는 단지명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고급 주거 시설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 한남 5구역의 시세는 현재 배정 46평형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바라봤을 때는 재개발 프리미엄만 30억 원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총 투자금은 뭐 적게는 3, 40억, 많게는 60억, 70억까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 사업을 이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본 자료인데요. 한남 2구역에서 5구역과는 다르게 1구역은 사실은 한남 뉴타운 사업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한남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2018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2025년 2월 28일에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장으로 후보지 선정이 되면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 단지명도 아직 미정이고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한남 뉴타운, 이 구역 중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도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 한남 1구역이었는데요. 이제는 1구역마저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매물이 잠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구역계를 좀 비껴나간 매물만 좀 높은 호가를 고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남 뉴타운 매물은 현재 재개발 프리미엄만 해도 몇십억 단위를 호가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금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026년을 맞아서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죠. 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한 이 단지들을 보시면은 모두 빠짐없이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한 단지가 이 상위 10위 공동주택 가격 내에 이 단지명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로는 한 번도 서울 외의 지방 단지는 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서울 그중에서도 이 강남, 용산, 성동, 서초 4개 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4개 구 중에서도 용산에 위치한 지역이 이 용산의 한남, 나인원 한남, 그리고 한남 더힐, 코번하우스, 파르크 한남까지 이 상위 10개 중에서 4개의 단지가 용산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나인원 한남은 한강진역 아래쪽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이 6위를 차지한 한남 더힐, 나인원 한남의 이 오른편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7위를 차지한 코번하우스와 파르크 한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전통적인 부촌인 한남동 안에 유엔빌리지 부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남동 한간진 라인의 고급 주거벨트가 이제는 이태원역 쪽으로도 점차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2030년에 이 기존의 그 크라운 호텔 부지가 에테르노 용산이라는 단지로 이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유엔사 부지에 있었던 이 자리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서울이라는 좀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새로운 분양 매물인데요. 평당 2억 원대의 분양가를 보이면서 굉장히 화제가 크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서울의 아래쪽으로는 청아 아파트라는
굉장히 오래된 1982년에 건립된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변부가 이렇게 고급 주거 벨트로 개발이 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높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억 안팎으로 거래가 성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고가 주거 벨트의 흐름이 이 한남동 한강지 라인에서 시작해서 이 한남 뉴타운을 거쳐서 이태원까지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지역을 봐야 하느냐? 이 이태원동 위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 90만 평 규모의 이 용산공원, 이 용산공원 부지가 여기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0만 평 부지에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이태원역 일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고급 주거 벨트가 앞으로 이렇게 탄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이 동후암 해방촌 일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강변은 이미 빈자리가 좀 없으니까 숲세권을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남산공원, 이 남산타워, 그리고 용산공원, 서울의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이 도심 속의 녹지축 자리가 결코 한강변에 뒤지지 않는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숲세권이 한강뷰 이상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가 바로 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성동구에 위치한 아서포 단지인데요. 이 아서포는 대단지조차 아닙니다. 200여 세대 밖에 규모가 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DLENC의 아크로라는 최상위의 브랜드 값어치 그리고 서울숲 숲세권이라는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서울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용산에서도 숲세권이 움직일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활권도 그렇고 그리고 개발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용산구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숲세권까지도 기대가 되는 용산구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태원동 용산공원 쪽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쪽 부지에 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또 혼자서 이런 곳들을 다 찾아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담고 있기 때문에 딱 50분 동안만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세 글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막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산의 개발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용산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역이라는 것과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형 호재들이,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 그중에서도 이 남산 일대가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도 제한이 50년 만에 완화가 되면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바짝 받고 있고요. 특히나 동후암, 이태원이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7층으로밖에 저층으로 건립이 되지 못했던 지역이 15층 그리고 지상 건축물 높이로는 최대 45m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이 동용산에 좀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해방촌 그리고 이태원역 이 사이에 위치한 이 이태원동 역시도 이 해방촌 구역, 이 동호안구역과 마찬가지로 남산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동용산의 이태원동 한남 일대 자체가 전통적인 부촌이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대사관저도 자리하고 있고 고급주택가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경리단길 여기가 좀 독특한 지역 특색을 발전시키면서 그동안 좀 상권조차도 부흥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주거 측면에서는 굉장히 노후된 환경이었습니다. 노후된 저층 주거 밀집 구역이었고요. 좁고 계단형인 골목이 특히나 많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 이태원 1구역으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구의 정비 사업은 이 대상지 하나가 아니라 이 주변부가 함께 다 같이 움직이는 개발의 연속성, 개발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1구역 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고 매물도 이제는 잠겼잖아요. 이태원 1구역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요. 이 이태원 1구역에 있으면 앞으로 2구역도 생길 것이고요. 3구역도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 이태원 2구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타이밍인데요. 이 주변부로는 이 대사관로와 그리고 이 고급 주택가가 위치해 있어서 이 경리단길 상단 이쪽을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의 동용산이라는 이 입지 자체가 굉장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곳은 현재 2억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투자금 2억대로 몸테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거주까지 가능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이 용산구 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용산 자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에 이 후암동 해방촌 일대처럼 연봉기가 부여되는 그 순간 즉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남산 인근이 최대 45m 높이까지는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45m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용적률 이양제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입된 서울형 용적 이양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용적률을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구릉지라든지 용적률을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옮겨줌으로써 남산 일대와 같은 지역에서 사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면에 더불어서 앞으로 용산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 본격 개장하게 된다면 동용산, 이태원 지역의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 더 특성상 지금 저희가 좀 더 깊은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방송 통해서 QR 보셔서 저희 문의 주신다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세무, 법무 그리고 1대1로 맞춤 상담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들, 용산구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방문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1부에서 함께한 김남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모든 투자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역시도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또 들어갔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더 불릴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동산 투자 관련된 궁금증들 또 담아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세미나까지 또 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다, 나도 세미나를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게 된다면 또 질문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세미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문자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세미나 신청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또 남을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로드맵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세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입니다. 최근 들어오는 상담들을 보니까 당분간은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가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구조가 세금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뭐 절세하는 전략이나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닙니다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현재 변경되는 세금, 특히 내가 내야 되는 돈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취득 시, 보유 시, 양도시까지 세분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요즘 양도세와 보유세 관련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오늘 주제와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채팅 참여 링크 하단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좋은 주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금의 종류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사실 여기서 주택수를 따지는 기준도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세부적으로 이걸 오늘 일일이 공부해보는 건 어렵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큰 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조정과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 활성화 위해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올해 7월 달쯤에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양도세 중과 이의 폐지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래세는 취득 단계가 부과되는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래세라고 생각하는 양도세는 사실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거래 후에 남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양도세는 아니지만 증여의 경우도 주택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는 표처럼 한 파트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살펴볼 텐데요. 많이 벌써부터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주택의 취득세율입니다. 정확히는 이게 주택의 취득세율인데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것도 취득세를 내셔야겠죠. 뭐 땅도 있고 차도 있고 골프 회원권과 같은 이런 것도 다 그런데 보통 이 집은 땅과 건물의 한 세트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건축처럼 멸실이 되는 경우에는 집이 없고 부속 토지만 남아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율과는 또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집을 살 때는 이런 요율에 맞는 취득세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 왼쪽을 보시면 가격도 있지만 이 성격도 있죠. 유상 매매. 돈을 주고 내는 이제 취득세율이 있고 제일 뭐 보편적인 형태겠죠. 또 원시 취득, 내가 지은 거. 쉽게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누군가에게 물려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다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다르고 상황마다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에서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하는데 세금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나의 세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취득세는 이 과세 표준을 따지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말 그대로 물건을 산, 이 부동산을 산 가격 자체가 과세 표준입니다. 실제 거래한 금액 자체가 과세 표준인 거죠. 근데 내가 증여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물건은 받았는데 이거를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로 칠 거냐는 것을 단지 같은 단지 내에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 사례, 감정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근데 세율은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래는 구간별로 끊어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또 얼마까지 몇 퍼센트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는 비례 세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 취득가가 8억이다 라고 하면 2019년도까지만 해도 구간별로 이렇게 끊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좀 더 세밀하게 2%, 3% 사이라고 책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를 사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과세, 말 그대로 무겁게 과세한다는 뜻이죠. 앞에 봤던 표에 플러스로 지금 이 세율을 추가로 얹게 되는 건데요. 이건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에서는 뭐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투기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 단계가 있지만 보통 정비 사업이나 청약 신청할 때만 해당이 되는 개념이고요.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랑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랑 세율이 또 다르죠. 이게 보시는 표처럼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고 있는데 계약을 진행 중인데 조정 그 관계 중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서는 중과 제외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같은 것들이 되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니까 8%가 중과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튼 세부적인 예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절세는 늘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중과세율 말고도 플러스로 8%를 중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주택, 단순히 금액이 판단 조건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데 이런 집들은 취득하는 부과되는 취득세에 추가 8%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3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12%에서 8%를 더하는 거니까 총 20%의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펜트하우스 같은 거를 보시면 245제곱미터가 제일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두 채를 소유할 게 아니라 본 집을 팔고 이사갈 집을 취득할 때 발생이 되는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기존 집을 팔면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유주에게 중과세를 하지 않고 약간의 봐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집은 어느 시점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규정들은 계속 바뀌어가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적어도 매년마다 한 번씩은 최신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액도 바뀌고 기간도 바뀌고 정권마다 성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실제 시청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강의에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오피스텔 한 채를 또 산 거예요. 임대 돌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주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단과 취득세 판단에서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 그대로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득한 사람이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취득 단계에서는 오피스텔 사용 목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고 하면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냐에 따라서 3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를 중과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로 넘어가 보면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앞에 취득세나 뒤에 나올 양도세랑은 다르게 이거는 내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내세요 하고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전통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죠. 건물이나 땅,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주택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재산세의 특징은 물건 단위로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하진 않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도 안 따집니다. 단지 그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화된 버전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통상 보유세 개편이라고 하면은 이 종부세를 얘기합니다. 도입 시기 때도 논란이 많았고 또 이중과세 논란도 많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뭐 과세니 말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당위성을 제치고 제도 자체만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물건만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많을수록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죠. 또 이 보유세의 특징은 과세 기준일이 일일 날짜가 준비하는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를 피하려면 당연히 6월 1일까지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예, 다시 또 페이지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그냥 재산세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과세표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은 무엇을 베이스로 하냐. 아까 취득세에서는 내가 실제로 산 물건에 대해서 그 과세표준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유세는 재산세는 내가 10년 전에 산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을 국가에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때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가격을 공시한다. 1년에 한 번씩 나라가 발표하는 거고 이게 뭐 공동주택, 개별주택, 공시지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집마다 전부 다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와는 다르게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1년간의 시세를 공시가에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매 정권마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높아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뭐 약간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격이 그대로 과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시 가격에다가 60%를 곱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는 나의 공시 가격 곱하기 60% 과표를 구한 다음에 그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바로 나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부터는 여기 누진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것까지 있는데요. 만약 나의 과표가 6억 원이라고 한다면 당장 전체 금액을 해당 세율로 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6억 원 이하까지는 해당 구간 세율,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것이 누진세율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누진세율은 구간별 과세고 갈수록 높아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안 되는 집이고 1주택자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세율이 약간 더 낮아집니다. 표에 나와 있는 특례세율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래 보시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벨트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투자도 안 하고 집이 실거주 한 채만 있는 경우에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을 때 차익을 볼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자동으로 과표는 늘어나면서 당연히 나의 세금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세액은 이만큼 나왔지만 이만큼까지 내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재산세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30%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25%는 낼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만들려면 늘 전년도 세액이 중요해요. 이래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식은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아까 60%를 곱한다고 했었죠. 내 집이 10억 원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가지고 내 과표가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억 원이 되는 과표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누진공제 적용되겠고요. 이렇게 산출한 세액에다가 아까 전에 세부담 상한을 또 빼줍니다. 또 빼주고 지금은 단순히 없다고 가정한 것이고요.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죠. 거기에다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걸 다시 또 더해줍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는 거고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납부를 하게 돼요. 7월의 절반, 9월의 절반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대망의 종부세입니다. 작년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신 분들이 54만 명이라고 하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의 대략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율의 구조가 아까랑은 좀 많이 다르죠. 단위 자체가 달라요. 아까는 재산세는 기억하시다시피 0. 몇 %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앞자리가 바뀌면서 최대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금입니다. 물론 취득세에 비하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가장 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이한 점은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의 구간이 약간씩 달라요. 종부세에도 다주택의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다주택 중과세율이었는데 지금은 3주택부터 중과됩니다. 아마도 이제 개편하는 종부세에서는 이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재산세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한 개인이 집이 많을수록 이제 무거운 세율을 부과해요. 반면에 법인은 누진세율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세율의 단일세율입니다. 세부담 상한 역시 재산세는 105부터 130까지였는데 이제 개인 경우에서는 150%고 법인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종부세에도 합산 배제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입니다. 주택의 양도세는 워낙 복잡해서 세금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제가 처음에 거래세, 보유세 설명할 때 거래세는 취득세라고 했었잖아요. 양도세는 소득세입니다. 무튼 베이스가 소득세니까 앞에 우리가 임대소득세를 보면서 봤던 소득세 구간하고 똑같죠. 다 똑같은데 밑에 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중과세율. 누구에게 중과를 하느냐 하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집이 많으면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취득세도 중과했고 종부세도 집이 많으면 중과를 했었는데 양도세 또한 집이 많은 사람한테 팔 때 중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합니다. 기본 세율에다가 최대 30%까지 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론상 최대 세율은 45%에 30%,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82.5%라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이후에 보유세 인상 개편도 함께 나오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뭐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지금 표를 가지고 예시를 들자면 서울에 두 채, 아파트 지방에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네, 서울은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지역이고요. 이 경우에서 내가 이번에 한 채를 팔아야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은 중과세율이 붙기 때문에 보통 순서를 바꿔서 지방에 있는 것들을 먼저 팔게 됩니다. 그러면 중과세율 없이 일반 세율하고 이제 같이 계산을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는 30%가 아니고 20%만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것부터 먼저 매각을 하게끔 세무 대리인들이 보통 전략을 많이 짜줍니다. 양도 차이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제일 우량한 물건을 마지막에 남기게 되는 구조로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는 지점이에요. 무튼 중과세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일까요, 비주택일까요? 아까 취득세에서는 취득 당시에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물분으로 과세를 하는 거였잖아요. 종부세와 동일하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양도세는 단기 양도세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단타를 치면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주택은 기본 소유 단위가 2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심지어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입니다. 내가 만약에 산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의 70%를 세율을 부과하게 되고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큰 변화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년 이상은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영상에 저희 채팅방 참여 링크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희 뭐 세미나나 개별 상담 또한 이제 진행을 또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또한 저희가 좀 많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된 또 세금 구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질문 또 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영어로 낸 주소가 하나 나오실 겁니다. 나오게 된다면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바로 또 질문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3글자 보내주시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